자, 이제 학습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 학습 효과는 옆에다가 장점이라고 써 놓으세요. 혹은 가끔은 인제 학습 어 능력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인제 지문에서 요구하는 게 이렇게 장점을 적어라, 학습 능력을 적어라, 얻을 수 있는 학습 능력 혹은 미술적 능력, 뭐 학습 효과 다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의 테마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 어 그다음 페이지 인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얘는 하나의 테마긴 하지만 사실은 인제 각각이 전부 다 조소 파트 뭐 혹은 뭐 한국 미술사 파트로 다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인제 최근 문제들은 전부 다 소문항으로 각 문제 내에서 학습 효과를 물으면은 전부 다 요쪽 파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번을 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1번 문제는 금동미륵 보살 반가사유상이죠. 얘는 그렇다면 한국 미술사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묻고 있는 그런 요지가 학습 효과라는 이런 부분을 묻기 때문에 이쪽으로 뺀 겁니다. 보세요. 소미는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기술이 아니라 대상의 특징을 파악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때 최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앞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이걸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문제 의도 파악할 때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특징을 파악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왜 굳이 들어갔을까를 생각하는 게 문제 요구 파악의 첫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답에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기술이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요구하는 답이 분명히 이게 아닐 텐데 도판도 이게 아닐 거고요. 지금 이 도판을 제시했다라는 거, 불상을 제시했다라는 거, 즉 석고상이 아니라는 거가 의도예요. 계속 보세요. 이러한 관점에서 자, 그 말 나오네요. 서구 인물 석고가 아닌 금동 미를 보상을 방가사유상을 소매의 대상을 할 때 장점, 즉 학습 효과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005년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그때 이거 요구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너무나 태연하게 "불상의 형태를 그대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적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문장을 파악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얘는 석고상이 있고 그 불상이 있을 텐데 왜 석고상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소미를 하지 않고 이걸 했을까를 물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 첫 문장에 그걸 제시해 놨잖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묘를 할 때 석고상은 이 형태 및 뭐 양감 표현이 그죠? 굉장히 아주 수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나 양감의 표현을 정확하게 관찰하여 묘사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최소한 불상으로 할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요구 파악의 인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불상을 가지고 소묘를 할 때 장점을 물었으니까 이거는 최소한 아닐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적으신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석고상에 소묘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석고상 하면 뭐예요? 바로 명암이나 양감 같은 거 파악하기 좋죠. 덩어리감. 그래서 석고상이 하얀 이유가 빛에 따른 명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방가사유상은요. 이거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보이느냐? 바로 이 동양의 미, 동양의 미. 제가 조형 요소 요목화 시켜 드린 것 중에서 기억나세요? 동양 회화와 서양 회화를 비교할 때 동양화만의 가장 두드러진 조형 요소는 바로 선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불상을 보고 학습 효과 소매를 하면은 이 부드럽고 우아한 선의 미를 맛을 배울 수가 있다. 이거를 의도하는 게 첫 번째 답이었다는 거죠. 그럼 인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불상도 분명히 양감이 있고 무거운데 어 어떻게 선이 맛이냐? 왜냐면 문제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석고상과 비교를 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때쯤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간간이 재작년에도 이거 한번 시사 문제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뉴스에.
금등미륵 보살 방가사유선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 선의 맛이 두드러진 아주 신비스러운 한국 미의 아주 걸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미할 때는 양감이나 명암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유려한 부드럽고 우아한 선의 맛을 배우면서 소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일명 1차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이나 학습 능력을 요구하는 학습 효과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꼭 답을 하실 때 첫째, 둘째 했을 때 1차 효과, 즉 직접적인 효과고요. 두 번째는 2차 효과, 간접적인 효과, 이렇게 꼭 두 가지로 답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는 직접적인 효과니까 자, 이제 선의 맛을 배웠어요. 두 번째 거는 간접적인 효과라는 게 뭘까요? 네, 결국 태도, 자세 같은 거예요. 전통미의 우수성과 그죠?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막상 생각이 잘 안 나요. 전통의 우수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인데 그래도 뭔가를 좀 아주 대단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적어내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게 맞아요. 전통의 우수성을 실제로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교사가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으로 소개를 해보니까 우리 전통미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수한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라고 이제 유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가지 효과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학습 효과가 나올 때는요,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태도적인 효과, 이렇게 꼭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1번 문제는요, 2005년 문제였지만 하나의 학습 효과 문제 전형을 이룬 그런 기원으로서 의미가 있다. 자, 2번 보세요. 그 다음 해네요. 자, 김 교사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달리기 하는 친구의 모습을 주제로 섞어뜨기가 아닌 직소조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자, 이것도 첫 문장에서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김 교사는 중3을 대상으로 달리기 하는 친구의 모습을 주제로 직소조 수업을 하고자 한다 라고만 제시하면 될 텐데 아까 위에 있는 1번처럼 얘도 섞어뜨기가 아닌이라는 문장을 왜 굳이 넣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아까 그 위에서도 그죠? 서구 인물 석고상이 아닌 이런 문장을 굳이 넣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역시 이 직소조가 그죠? 섞어뜨기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걸 대놓고 여러분들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 직소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직소조. 소조는 알겠는데 직소조는 뭐냐? 이러면 이제 요목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조는 사실은 소조는 간접 소조, 직접 소조로 굳이 구분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간접 소조란 말은 별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조가 다 간접 소조예요. 이제 간접이란 말을 쓰지 않을 뿐이죠. 왜냐하면 소조 자체가 이미 너무나 특징이 간접적이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간접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직접은 왜 직접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조는 방식상에서 다 간접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형태 제작에서. 형태를 만들 때 소조는 어떻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흙으로 신봉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면은 이제 직접 원형을 만들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걸 보세요. 저희가 신봉에다가 이렇게 해서 찰흙 덩어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흙으로 만들었어요, 소조를. 그럼 이거는 딱 직접 만들어서 끝냈죠. 그러면 직소조가 돼야 되는데 이 흙이 갈라지잖아요. 흙은 꼭 갈라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원형의 2차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소조라는 거죠. 그 2차 작업이 뭐예요? 섞어뜨기.
청동뜨기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서 속을 비워내고 한번 구워서 테라코타를 하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로 만든다. 이 형태가 원형이 아니라 한번 다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이다 해서 모든 소조는 간접 소조이기 때문에 소조의 특징이 간접적인 게 기본인데 그 반대적인 성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소조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직소조는 직접 소조란 뜻에서 접자가 빠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2차 작업을 하는 재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석고가 있죠. 석고액. 이거를 간접뜨기 할 때만 쓰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신봉에다가 석고액으로 다 붙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간접뜨기용 재료인 석고를 아예 흙 붙일 때 아예 흙 대신에 석고로 붙여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석고액은요 붙이면 바로 굳어요. 흙처럼. 그리고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 자체로 끝인 거야. 굳이 간접뜨기를 다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직소조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뭐다? 석고다라는 거예요. 직소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석고액으로 대상을 직접 만들어 붙이는 게 직소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수업을 할 경우에 효과를 두 가지를 써라. 뭐 아까는 위에서는 장점 두 가지 물었는데 같은 말입니다. 장점 두 가지, 효과 두 가지, 뭐 미술적 능력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첫째, 둘째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1차 효과 그리고 2차 효과를 각각 나눠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1차 효과는 이렇게 함으로써 직접 얻을 수 있는 효과, 2차 효과는 그 태도나 자세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문제 의도를 보세요. 주제가 뭡니까? 달리기 하는 친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움직이는 모습이죠. 여기서 자, 우리는 직접 재료를 붙여 혹은 석고를 붙여 제작함으로써 움직이는 인물에 대한 동세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즉 동세 표현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1차 효과. 자, 2차 효과는요. 자세, 태도인데 지금은 전통미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재료에 대한 인지 혹은 이 재료에 대한 어떤 이해 효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소조를 한 석고라는 재료에 대해서 효과적인 지식의 이해를 알 수 있다. 즉 석고의 바로 재료에 대한 올바른 역할이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기타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또 다른 답으로 형을 만들 때 석고뜨기 방식이 아닌 직접 만져가며 손짓기 형태를 제작함으로써 과정이 간단해 학습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2차 효과의 또 다른 답으로 가도 되는데 둘 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효과에서 인지 영역으로 가든 재료에 대한 이해 아니면 흥미 쪽으로 가든 간에 두 가지가 이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1번과 2번 문제는요. 그해 연달아 나왔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그죠? 같은 맥락의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2번 문제는요. 2006년에 2번 문제는 만약에 그냥 단원으로 가면은 얘는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조소로 가면 되겠죠. 자, 2007년 문제가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자, 얘도 단원으로 분류하자면 조소 파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뺀 것은 뭡니까? 다음 작품을 보고 작품 제작, 여기 제자가 틀렸네요. 어휘로 해야겠죠. 작품 제작 방법의 장점 두 가지와 작품 제작 방법의 단점 두 가지씩 쓰시오 해서 이번에는 나를 두 개의 조소를 제시해 놓고 제작 방법의 장점은 가에 쓰고 단점은 나에 쓰라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문제 요거를 조금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죠. 지시하는 대로 가에는 제작 방법의 장점, 나에는 단점인데 제작 방법의 단점은 두 가지는 이거 서로 엇갈리면 안 돼요. 자, 지금은 학습 효과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이게 학습 효과였죠. 장점인데 이제 장점도 물었으니까 단점도 알아야겠다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조금 더 문제가 괜찮은 문제예요. 그리고 2007년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출제자가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조금씩 복잡하게 나름대로 복잡하니까 내겠다라는 것을 방향을 보여주는 문제가 이 2007년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가번 보세요. 자, 대표적으로 한국 미술사 바로 신라시대 바로 토제 즉 토우들이죠. 신라시대 토제 이런 것들을 토제 인형돼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풀었으면 토제가 흙 재료로 만든 인형 즉 줄여서 토우라고 합니다. 가번이 바로 토우예요. 나번은 그 유명한 브랑쿠시 키스 바로 키스는 이제 브랑쿠시 작품인데요. 얘는 브랑쿠시를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딱 누가 봐도 키스는 돌이죠. 재료가. 얘는 누가 봐도 흙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모카 그죠? 여기서 요모카는 뭐예요? 어떤 요모카를 해야 되죠? 바로 조소에는 소조와 조각이 있다. 차례대로 이름 앞글자 조소 조각과 소조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항상 기출문제 풀 때마다 요모카를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요모카를 항상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최근까지 모든 문제는 이게 철저하게 잘 되신 분들이 답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요구 파악도 놓치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약하신 분들이 이걸 물었는데 자꾸 저 단계 깊이에 있는 이런 애매한 것들을 적어서 결국은 틀리게 처리되는 거예요. 지금은 딱 요 선에서만 적는 문제입니다. 조각은 깎아각이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붙여각인데 주의할 점은 깎아각이 붙여각이지만 이 붙여각이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붙여각이라는 뜻은요. 종이를 잘라서 풀로 붙이는 것도 붙여각이야. 그럼 그게 소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응? 그죠? 뭐 딱딱한 알루미늄 판을 잘라서 용접해서 붙였어요. 그것도 붙여각인데 그건 소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소성이 있는 재료 대표적으로 흙, 그죠? 점토 이런 거 섞어도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소조입니다. 그럼 지금 얘가 소조잖아요. 얘가 조각이라는 걸 알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가번 제작 방법의 장점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2007년 문제에서 또 하나 추가할 게 바로 그냥 장점과 그냥 단점을 묻는 게 아니라 앞에 단서가 붙어요. 제작 방법의 그죠? 그리고 제작 방법의 이 말이 대체 왜 붙을까요? 저것 때문입니다. 제작 방법이나 말을 붙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적냐면 흙의 장점 중에 구하기 쉽다. 어디서든 널려 있으니까 구하기 쉽다. 이 얘기를 적으세요. 응? 뭐 돌의 단점, 무겁다. 이런 거 자꾸 적는다고요. 그거는 재료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작 방법의 장점과 재료 자체의 장점과 혹은 뭐 그 외에 어떤 조건을 붙이든 간에 앞에 붙어 있는 거를 명확하게 잘 보시고 싸다, 구하기 쉽다, 가볍다, 무겁다, 뭐 흥미가 난다 이런 것들은 제작 과정과는 상관이 없잖아. 방법과 그런 걸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소조 인 가번의 제작 방법의 장점은 뭡니까? 재료를 답지 보세요. 붙여가면서 만들므로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혹은 이제 장점이니까 어미를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만들기에 좋다. 혹은 용이하다. 이렇게 어미를 꼭 장점스럽게 쓰면 됩니다. 두 번째,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함으로 수정과 변형이 쉽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말이에요. 재료를 붙여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자유롭게 만들기 좋은 거 하고요.
가소성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소라는 게 뭐냐면 내가 쉽게 뜯고 구부러뜨리고 늘리고 접착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에 그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기 좋다. 수정 변형이 쉽다.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앞에 재료를 붙여가며 만들므로까지 줄 그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는 풀었으면 문장을 재료를 붙여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고를 할 때 항상 그렇게 하라고요.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자, 조각의 단점. 이번엔 단점이에요. 경질의 재료를 무슨 말이에요? 딱딱한 재료를 밖에서부터 안으로 깎아 만들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는 단점이잖아요. 응?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그죠? 두 번째, 단일한 재료를 깎으며 만들기 때문에 실수가 생기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 외에 재료 사용에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따른다. 근데 이것도 기타이지만 사실은 지워버리세요. 왜냐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은 제작 방법에서 관련되긴 하지만 위에 있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태도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해요. 부주의에 대한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둘째, 둘째는 1, 2번에 대한 그것만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훨씬 넘어가서 이제 15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역시 또 조소네요. 자, 지금 그러고 봤더니 이 학습 효과에 대한 것 중에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는 단원으로 가면 전부 다 조소로 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서 이제 조소에 대해서 다시 단원 흐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학습 효과 부분으로만 간 거예요. 자, 이거 4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근 문제 유형이 바로 표 형식이 잘 나온다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별표 치시고 옆에다가 표 형식이라고 쓰세요.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는 바로 표 형식 패턴입니다. 표 형식 패턴은요. 그 표 속에 가로넣기나 내용 채워넣기도 있지만 이렇게 밑줄 긋고 이게 뭐냐를 묻기도 해요. 자, 보세요. 다음 그림은 속파기 성형 또는 속겉을 성형 기법을 적용하여 실물 크기의 테라코타 두상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이 뭐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아직 기초 과정 들어가고 있는 분들은 진도가 안 나가서 이게 뭐지 싶은데 우리 조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 여기 이 부분이 모델링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링이란 게 뭐죠? 줄 그으시고 모델링이 모델처럼 만들다로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재료를 붙여가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모델링. 그 대상과 유사하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델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죠? 예, 그 벽돌처럼 생긴 게 찰흙 원 점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상을 그 두상을 이렇게 점점 단순하게 붙여가다가 세부적으로 묘사해서 이제 사람 얼굴까지 섬세하게 머리카락까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흙이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문제 응용 문제 버전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지금 학습 효과를 떠나서 제가 아까 냈던 문제 중에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바로 2번 문제 직소조 문제 있잖아요. 그 직소조 문제가 바로 이게 응용 버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과정은 이제 직소조가 아닌 일반 소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모델링 단계가 우리가 일반적인 석고뜨기를 할 때 찰흙으로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두면 갈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석고액을 입히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아까 나왔던 2번 문제는 이거를 아예 안 하고 직소조를 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델링 단계 다음에 성형 단계인데요. 자, 성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파기 성형, 석고틀 성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속파기 성형과 석고틀 성형인데 소성 단계가 또 있어요. 자, 소성 줄 그으시고요. 성형 줄 그으시고
표 형식은 그 단계 맞게끔 용어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절대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성형은 뭐죠? 형태를 만들다. 그러면 아까 모델링 했는데 무슨 성형을 또 해? 이게 기법이 직소조가 아니라 테라코타라서 그래요. 왜 테라코타인 걸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단계 소성. 소성이 뭐냐면 소성 굽다, 번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조가 굽다예요. 불에 굽는 거 우리 가마에 그죠? 도자기 넣고 굽잖아요. 그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테라코타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자, 우리 여기서는 요목화가 또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자 크게 요목화를 쭉 한번 해보세요. 조소에는 조각과 소조가 있고요. 소조에는 섞어뜨기, 테라코타, 청동뜨기, 직소조 요 정도가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합성수지 뜨기도 있어요. 올해는 요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소조에서 석고뚜기가 제일 유명한 거고요. 테라코타는 흙을 한번 구워내는 거를 테라코타라고 해요. 자, 청동하고 석고뚜기는 액을 석고액이냐 청동액이냐로 하는 게 청동 혹은 석고고요. 직소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합성수지. 그러니까 석고뜨기, 청동뜨기, 합성수지 뜨기는요. 원형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겉을 만들고 안에 뭘 넣느냐, 석고액을 넣느냐, 청동액을 넣느냐, 합성수지액을 넣느냐 따라 가지고 과정이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전체 과정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이 문제는 테라코타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송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테라코타의 특성. 테라코타는 저 뒤에 이제 조사할 때 나옵니다. 테라코타는 구운 흙인데요. 속을 일정한 두께로 비워내야지만 얘가 가능해져요. 안 깨진다고요. 그래서 아까 만든 사람 두상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를 어떻게든 일정한 형태로 비워내면 이거를 구워내면은 테라코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비워내는 방식에는 크게 직접 파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역, 속파기 성형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예 내가 속을 파지 않고 석고틀을 이용해서 겉을 찍어내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요 두 가지가 테라코타의 또 요목화를 해보면 나오는 요목화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조소를 들어가면 테라코타에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거기 나왔다시피 속파기 테라코타 그리고 석고틀 테라코타 이렇게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속파기는 저렇게 원형을 만들고요. 뒤집어서 속을 다 파내면 돼요. 뒤집어서 속을 파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손이 다 안 들어갈 텐데. 그죠? 그래서 사람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반을 자르는 거야. 철사로. 흙이니까. 철사로 반을 잘라서 그죠? 이렇게 이제 바닥에 깔아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한쪽이. 여기를 이제 파내면 되잖아요. 주걱으로.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밑에 틀, 여기 위에 틀이겠죠. 그렇게 해서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붙일 때는 물로. 흙이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속파기 테라코타고요. 석고틀 테라코타는 석고뜨기 과정과 똑같아요. 흙으로 원형 만들고 바로 석고를 밖에다 붓고 석고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이제 흙을 붙이는 겁니다. 석고액을 붓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돼도 금방 배우는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요.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역시 장점과 제작 과정을 각각 서술하라. 역시 학습 효과 및 제작 과정 문제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15년 문제죠. 14, 15, 16, 17, 18, 19, 20, 21 올해까지는 표현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러한 효과, 그리고 제작 과정, 그리고 제작 방법, 재료의 사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해설의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43페이지 그 당시에 냈던 관련 문제 중에 이렇게 냈습니다. 찰흙 두상으로 석고를 만들려고 한다. 제작 과정에서 이제 가로에 넣어라 했는데 요 제작 과정 문제 있죠. 바로 이제 구상, 뼈대 제작, 노끈 감기, 찰흙 부채 만들기 하고 나서 이제 그 꼽는 거 있죠. 네, 나중에 이제 받침대 같은 거 꽂아가지고요. 그 나중에 이제 분리하는 거 있어요. 이게 가번에 꽂기 그 꼽는 게 이제 분리틀 즉 얇은 뭐 책받침 같은 거 꼽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꼽는 거. 석고액을 바르고 그다음 아까 꽂았던 그죠 받침 같은 거를 날카로운 그런 얇은 그 분리틀 같은 거를 떼고요. 외형 떼어내 분리하고 찰흙을 긁고 석고 내부에 이제 석고를 바르면 돼요. 이게 바로 석고 외부에 석고를 바르면 되는데 만약에 테라코타면은 여기다가 나번에 석고 내부에 석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흙을 바르는 거고요. 청동이면 청동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석고에 붓고 이제 외형 석고 깨트리고 완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석고뜨기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테라코타 석고틀은 석고액을 붓는 대신 안에 바르는 대신 흙을 바른다라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 뿐입니다. 그래서 자 속파기의 장점 볼게요. 자 답지 보세요. 기역은 즉 속파기는 아까 모델링 단계에서 이제 찰흙 얼굴 두상이 다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소송으로 바로 끝나서 성형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구상한 이미지를 형태하기 쉽다. 이게 장점인데 무슨 말이냐면 속파기는요 여러분 아까 이게 완성된 얼굴 자체를 속만 파내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 자체로 겉은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석고를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속만 파기 때문에요 성형 과정이 단순하다. 즉 복잡하지 않고 내가 구상한 이미지 즉 지금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형태화하기 쉬워요. 이게 바로 장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위에 모델링 단계에서 오른쪽 끝에 완성한 그 단계를 잘 보세요. 그 상태를 어떻게 한다? 철사로 반을 가로질러요. 이때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반은 머리부터 목까지 세로로 반을 가로질러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께가 일정하도록 두께 일정의 줄 그으시고요. 보통은 1에서 2cm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에서 2cm인데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클수록 한 2cm, 크기가 좀 작으면 한 1cm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남기면서 소금 파낸 뒤, 자 소금 파낼 때 뭐로 파내죠? 주걱. 우리 주걱 보통 헤라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그 소조용 그 흙 주걱 같은 게 있어요. 파내는 거, 뭐 긁어내는 거, 그 주걱 혹은 헤라로 이제 파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파냈으면 양쪽에 두 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절단면에 자른 면에 흙물을 발라요. 여기 중요한 게 흙물을 가로치게 하세요. 본드, 악교 이러면 안 됩니다. 흙물이에요. 그래야 흙이 다시 붙어요. 왜? 흙은 물로 이용해서 녹이고 붙이거든요. 그리고 쇠불을 닫으면 돼요. 반면에 석고틀 성형은요. 자, 같은 모양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석고틀이 깨지지 않으니까 계속 틀을 만들어 놓고 틀만 뺐다 꼈다 하면 되거든요. 그 안에 찰흙을 넣었다 뺐다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완성된 모델링한 두상에다가 자, 쪼갠볼을 꽂고 아까 제일 밑에 왜 제가 관련 비교 문제 가번이 쪼갠볼이에요. 쪼갠볼을 두상에 요 방향으로 계속 이제 붙입니다. 이렇게 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쪼갠볼을 꽂아 놓으면은 쪼갠볼의 이유는 왜 붙이냐면 쪼갠볼을 붙여야 이쪽에 석고액을 붓고 이쪽에 석고액을 부을 때 서로 붙지 않게 하려고. 그죠? 따라서 이제 모델링한 두상에 머리를 세로 방향으로 해서 귀 라인 쪽으로 해서 쭉 전체를 쭉 돌아가면서 쪼갠볼을 꽂고 석고액을 앞 뒤 틀에 겉에 바릅니다.
적당한 두께를 발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다음에 쪼갠물을 뽑아야죠. 지금 그 문제 답에는 그 말이 없는데 제일 밑에 세부 과정은 제가 적어놨잖아요. 쪼갠물을 다시 뽑아서 이제 그 틀을 분리를 해요. 됐죠? 흙을 분리. 그 속에 1, 2cm 정도의 두께로 흙을 눌러 붙인다. 역시 1, 2cm 똑같네요. 이제 이거는 석고액이 아니라 찰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음새를 다듬고 붙이면 됩니다. 이제 겉에 석고 틀을 떼야 되겠죠, 이제. 따라서 이제 눌러 붙이고 틀에서 분리한 뒤 앞틀, 뒤틀 다 분리하면 남는 거는 이제 아까 속을 파낸 모양하고 똑같이 이제 될 거예요. 그 다음엔 과정은 똑같아요. 이제 구워내면 되니까 밑에 가만히 넣고 소송한다. 이 당시도요. 그 기억하고 니은에 오답 쓰신 분이 요거 잘 적어놓고 이렇게 적었어요. 뒤에다가 니은 이음새를 다듬고 붙인 뒤 가만히 넣고 굽는다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 그걸 쓰면 안 되죠? 그 밑에 소송 단계에 가만히 넣는다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잖아요. 올해 문제에서도 가로치기 하는 문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목표에서 뭐뭐를 앞에까지가 가로쳤는데 뒤에 문장을 다 적으신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해라. 문제를 좀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좀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해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초수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박스를 보세요. 해설 아래쪽에 박스. 속코틀 테라코타 성형할 때 주의할 점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게 응용 버전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별표 치시고요. 올해는 이 조소 쪽이 표현 파트 조소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외워두셔야 돼요. 별표. 흙 원형은 마지막 단계에서 속코틀과 분리될 때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계산해서 만들어라. 앞, 뒤틀로 나눌 때 이거 중요합니다. 앞은 큰 틀 하나면 되는데요. 뒤틀까지 큰 틀 하나면 우리 손이 못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요게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얘는 틀 하나면 되는데 얘까지 틀을 하나를 붙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손을 넣어야 되는데 손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뒤틀은 한 요 정도씩 해서 나눠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긁어낼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틀은 이음새 부분을 매만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개, 보통은 이제 뭐 한 3-4개 정도로 나누어서 붙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흙의 두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두꺼워져야 되고요. 가장 밑에 두께는 2cm, 그럼 위쪽은요 1cm.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두께가 2cm, 여기는 1cm. 이 정도면 무난하다. 아래로 갈수록 좀 더 커진다. 위쪽으로 갈수록 좀 얇아진다. 2cm에서 1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접합 부분이 분명하게 작업되지 않으면 가마에서 구울 때 갈라짐으로 이음새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만큼 기본적인 건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 시험이 보면은 계속 냈던 거를 다시 응용해서 내는 추세가 많다라는 것을 이때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 넘기시면 서예는 잠깐 넘어가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 이론 순서 맞춰가지고 제가 좀 더 진도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뒤로 계속 넘어가세요. 거기에서 표현 기법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 본 김에 바로 154페이지에 조소 표현 기법. 자, 기존 교재 갖고 있는 분들 큰 영역은 단원은 8번 조소 표현 기법이에요. 그래서 99년도 기출문제라고 해서 154페이지 찾았나요? 자,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 조소를 계속 봤으니까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요 부분 자체는 표현 기법으로 따로 빼놓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또 조소가 같이 묶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그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조소 단원을 뺀 거고 여기는 표현 기법 단원을 뺀 건데 이 중에서 지금 조소는 앞에 있는 지금 봤던 이런 거와 같이 또 묶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99년 기출문제를 보세요. 자, 아주 옛날 기출문제네요. 작품 가는 신라시대 토기이며, 자, 우리 아까 토 문제 한번 풀었죠. 나는 조선시대 백자다.
자, 백자 중에 달 항아리네요. 그리고 봤더니 가번은 너무나 유명한 기마인무량 토기. 신라시대 때 거죠. 자, 조건에 맞게 답하시오 해놓고 작품 가와 나의 제작 과정을 순서로 각각 소설하라. 1-2 조선시대 미술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소설해라. 이 1-2는 한국 미술사 문제고요. 그죠? 1-1이 지금 본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 이게 지금 99년 문제죠. 그냥 만약에 조소 단원 문제를 본다면 얘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조소의 제일 앞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학습 효과를 간다면, 그죠? 아까 봤던 문제 잠깐 볼까요? 자, 40페이지에 07년 기출문제 아까 조소하고 조각의 제작 방법 장단점 봤던 문제 있죠? 아까 토우하고 브랑코시 키스 문제 있죠? 그게 07년이잖아요. 자, 그 07년 문제는 결국 이 99년에 이 1번 문제에서 신라 톡이 나온 거, 결국 신라 토기가 그 문제까지 영향을 준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99년 기출문제 여기서 벌써 작품 가와 나의 제작 과정을 외웠기 때문에 아까 테라코타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99년 기출문제 154페이지를 보세요. 작품 가의 제작 과정 옆에 답 보세요. 뭐죠?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도판인데요. 기마인무령 토기. 얘도 결국 테라코타예요. 왜? 속을 비워내서 구운 거라서. 보세요. 찰흙으로 형태를 성형한 후 속을 비워내고, 즉 일정한 두께로 남기고 속을 비워낸 다음 800도씨에서 초벌구이하여 건조한다. 자, 요거를 제작 과정을 정말 옛날 스타일로 단순하게 쓴 거예요. 99년에는 이 정도만 써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테라코타의 제작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테라코타는 흙을 구워낸다 그랬는데 이때 굽는 흙의 온도가요, 저온에서 소송하는 거예요. 이때 저온은 800도를 얘기를 합니다. 테라코타는 찰흙으로만 구우면, 그러니까 만들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구우면 되는데 속을 안 비워내고 구워도 갈라져요. 그래서 속을 비워내야 돼요. 따라서 굽기는 굽되 저온에서 굽고 속을 비워야 된다. 요게 테라코타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저온은 800도씨 정도가 저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그 1번 문제 다시 보시면 찰흙으로 형태를 성형을 하고 속을 비워내고, 이때 속을 비워내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고뜨기 아니면 속을 파낼 텐데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속을 파냈겠죠. 그리고 이제 800도씨 저온에서 초벌구이, 즉 건조를 하고 굽고 건조를 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따라서 먼저 공부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게 테라코타의 제작 방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이러한 테라코타는 제작 방법이 속파기도 있지만 석고틀 성형도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공부를 더 했을 거예요. 이 당시로 돌아가면. 그래야지 이제 그런 걸 풀 수 있는 거죠. 자, 4번은요. 달 항아리는 도자기예요. 이거는 이제 도자기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먼저 고령토, 이게 백자 흙이에요. 고령토로 성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건조하여 초벌구이 800도씨, 그 다음에 CUD에 1200도 이상의 재보일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도자기 과정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2번 보세요. 자, 2004년 문제예요. 자, 요 문제도 표형식 문제죠. 자, 오늘의 조각가들은 각자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활발하게 입체 표현의 장을 개척하고 있다. 현대 조소에서 1. 전통적 재료인 돌, 철, 나무 등이 지니는 장점과 역시 장단점이네요. 이에 대비하여 2. 새로운 재료인 플라스틱, 알루미늄, 인조, 섬유 등이 지니는 장점을 재료 특성과 표현성의 관점에 각각 써라. 자, 이번에는 장점이니까 학습 효과로 가도 무방한 문제이긴 합니다. 대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점은요, 조건이 좀 더 상세화되어 있어요. 장점을 쓰되 전통 재료에 대한 장점을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재료에 대한 장점을 쓰는데, 이 장점을 다시 어떻게 나눴어요? 재료의 특성, 표현성의 관점, 이렇게 또 물었죠. 자, 이게
명심하세요. 이렇게 점차 장점 같은 걸 물을 때도 이렇게 묻습니다. 표현성의 특성에서, 그죠? 재료의 특성에서. 아까 또 우리 뭐가 있었어요? 아까 뭐가 있었죠? 제작 방법 입장에서 이렇게 막 물었는데 얘를 잘 보시면 여러분 표현성이라고 했죠. 제작 방법은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표현에 관련된 거의 특성이에요. 제작 방법, 제작 과정, 아니면 뭐 이 제작 상태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뭐 그 다음 과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표현성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재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료 자체에 대한 특성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재료 구입이 쉬워. 재료에 대한 특성이죠. 그죠? 재료가 만지기 쉬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재료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성과 재료를 나눠서 묻기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요구가 이제 점차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상 혹은 표현성의 관점이라는 것을 볼 때 바로 어떤 면을 적어야 되느냐? 바로 답지를 보고 이 유형을 외워두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게요. 돌이나 철이나 나무를 전통적인 재료로 넣었다는 거고요. 플라스틱, 알루미늄, 인조 섬유를 좀 더 새로운 재료로 놨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술사를 이제 기본 이론이든 우리 기출 문제든 쭉 하게 되면 20세기를 기점으로 현대 조소 그리고 기존의 조소라고 하면은 이게 조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세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돌이나 나무나 청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재료들이고요. 현대적인 재료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성수지는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인조 섬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플라스틱 계열이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뭐 알루미늄, 그죠?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이거를 잘 보시면 거기에는 특이하게 철을 넣어드렸어요. 철. 원래는요, 이 철은 정확하게는 20세기 초에 나왔는데 얘까지를 그냥 여기다가 포함시켜 버린 거야. 이제는 이제 철도 하나의 엄연한 전통적인 재료 범주에 넣어버린 거예요. 왜? 얘네들이 너무나 현대적이어서. 원래는 철도 현대 재료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요렇게를 그냥 전통적인 재료로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왜 넣었을까요? 바로 그 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재료의 특성 보세요. 1번 전통 재료는 친숙하며 구입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렇죠. 돌, 나무, 철. 뭐 사실 고철 같은 거 철물점에 가면 혹은 뭐 폐물점에 가면 살 수 있잖아요. 돌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2번의 재료의 특성은요. 이거는 철저하게 플라스틱, 인조섬유, 알루미늄은요. 주문하는 발주에 의한 산업 공장 생산물들입니다. 따라서 산업 생산이므로 주문과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 네, 이 부분이에요. 대량 생산, 주문 생산. 돌이나 나무나 철은요. 똑같은 거를 여러 개를 만들려면 대량 생산 못 해요. 직접 작가가 손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거를 차이를 내기 위해서 철을 이쪽에 넣어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철은 대량 생산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상의 관점이에요. 표현상에서 1번 전통 재료는요. 제작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용구나 도구 활용이 좀 쉬워요. 그렇죠? 뭐 돌이나 나무나 그죠? 조각돌을 망치로 두들겨서 그냥 깎아내면 되잖아요. 철은 용접하면 되고 제작 과정 자체나 도구 쓰는 게 좀 단순한 편입니다. 근데 현대 재료는요. 자, 이게 만약에 단점을 물었다면 제작 과정에 숙련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술의 어떤 표현력에서 완성도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기술도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단점이니까 지금은 장점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재료의 특성으로 대량 생산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현대적 미감, 즉 현대적 미학의 표출이 가능하다라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표현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그 부분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현대적 미학의 표출에다가 줄 그으시고요. 플러스해서 보다 섬세하고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다를 적으세요. 보다 섬세하고 정밀한 표현이 보다 용이하다. 근데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돌이나 나무 같은 목조각이나 돌조각은 섬세하게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리석이 있으니까. 우리 미켈란젤로 조각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미학의 표출을 먼저 적은 건데요. 대신 이 산업 생산으로 대량생産을 찍어내게 되면 그러한 정밀한 표현 자체를 주문할 때 계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보다 더 공장적인 의미에서 이런 용이하다. 작가가 직접 손으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의 힘을 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보다 정밀한 표현이 용이하다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기계에 의한 보다 정밀한 묘사 표현이 용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2004년 문제였잖아요. 자, 그다음 넘겨볼게요. 2005년 문제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아래 오브제 작품을 보고, 자, 이제 오브제라고 돼 있죠. 오브제 줄 그으시고요. 자, 우리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바로 하나의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오브제라는 게 나옵니다. 오브제가 언제 나오죠? 바로 20세기 초 요때 역시 오브제가 나와요. 이 오브제를 출현시킨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다다의 뒷상입니다. 이 오브제란 뜻을 직역하면 물건, 어떤 기성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오브제가 나오고 나서 현대미술의 큰 혁신 중에 하나는요. 오브제가 등장을 한 거 바로 20세기에 다다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는 개념이 확실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현대미술은 이제 재현의 단계에서 제시의 단계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재현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것인데요. 제시라는 것은 작가가 그것을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이제 다른 겁니다. 기존에는 재현이라 해가지고요. 물감이나 이런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를 그리거나 묘사하거나 뭐 추상화를 그리건 사실적으로 그리건 다 상관없이 표현하는 거, 묘사하는 거 전부 다 재현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딘가에 있던 것을 작가가 골라서 전시장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제시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이제 오브제의 가장 큰 의의. 우린 저기서부터 이제 현대미술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오브제의 시작은 뒷상, 다다부터지만 자, 이제 현대미술은 굉장히 이제 복잡다단해졌죠. 3번 문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응용 문제입니다. 아래 오브제 작품 두 가지가 있네요. 1과 2의 분류명을 쓰고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2예요. 자, 1은 지금 이제 초수생들은 이게 잘 안 보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이라고 적어두세요. 뭐 지금은 민중미술 자체는 이제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80년대 민중미술의 대가 임옥상의 오브제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버려진 그 폐철들, 폐고물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그 로봇 같은 형상을 만든 거예요. 2번은 아주 유명한 작가죠. 아르망. 네, 굉장히 그 유명한 작가로서 아르망이라는 작가입니다. 요 작가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동일한 물체의 집적, 요 집적이 쌓다, 모아서 쌓다라는 뜻이 집적이에요. 이때 동일한 물체예요. 같은 물체를 계속 쌓는 작가입니다. 이 집적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아상블라주라고 해요. 이미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류명을 물었는데요. 분류명은 우리 요모카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오브제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분류명을 물었기 때문에요. 그죠? 첫 번째 작품은 정크 아트라고 해서 쓰레기 혹은 폐 오물들, 폐 철들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게 정크입니다. 일명 이제 쓰레기 아트라고 하죠. 버려진 것들을 이용해서 버려진 산업 폐기물들을 붙이는 건데 이게 일명 정크 아트고요. 자, 나는 아상블라주예요. 사실 이 부분은 아상블라주는 원래 기법 분류인데 요 당시만 해도 기법하고 형식, 양식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니은은 두 번째 거는 아상블라주, 첫 번째 거는 정크 아트입니다. 됐죠? 해놓고 이제 특징. 자, 정크 아트는 쓰레기나 각종 산업 폐기물 등을 모아서 붙였다. 그냥 간단하게 특징 표 안에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표가 아주 막 별도로 답지가 따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문제지에 바로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문제지와 답이 하나였어요. 자, 2번은 아상블라주 오브제들을 그대로 집적시켜 붙여서 현대 미학을 표현했다 돼 있는데 조금 더 지금식으로 바꾸면요. 자, 그 특징 부분에 삽입해 보세요. 동일한 오브제들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동일한을 앞에 넣어주세요. 동일한 오브제들을 지금 정확하게 오브제가 뭐죠? 쇼핑 카트네요. 그죠? 쇼핑 카트를 벽에다가 그죠? 일렬로 그리고 이제 몇 층까지 계속 쌓아놨네요. 그대로 직접 쌓아서 붙여 현대 미학을 표현했다. 여기 정확하게는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 미학은 현대 소비 산업을 나타낸 거예요. 현대 사회의 소비 문화를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좀 대체로 무난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이것도 별표를 치세요. 자, 이 문제가요. 05년도 또 다른 버전 문제인데, 자, 이 문제 봤더니 도판에 뭐가 나왔어요? 기마의 무령톡이죠. 아까 앞에서 봤던 99년도 기마의 무령톡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바로 기출 응용 문제인데요. 여기는 대놓고 테라코타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 풀었던 그죠? 17년 문제 있죠? 테라코타의 방법 두 가지가 바로 이 4번 문제를 먼저 거친 후에 나온 거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테마의 분류를 앞에서 먼저 분류한 거를 먼저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맥락이 끊어졌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풀었던 99년 기출문제에서 기마의 무령 토기의 제작 과정으로 이런 게 테라코타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05년도에 요 4번 문제로서 테라코타가 이렇게 종류가 또 있구나라는 것을 보다 확실히 알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문제를 푼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다음 두 테라코타 작품에서 각각의 성형 기법을 쓰고 자, 우리가 이 시험이 왜 자꾸 점수가 안 나오느냐? 나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용어도 많이 외웠는데 왜 잘 안 되느냐? 그 지문의 용어의 활용이 다 달라요.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또 뭘 물었냐면 성형 기법. 자, 지금은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기법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되게 많거든요. 기법을 쓰시오 라고 하면 지문에 다음 작품의 기법을 써라 그러면 그 작품을 일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기법이 우리가 구분해 보시면 회화 기법이 있을 거고요. 조소 기법이 있겠죠. 공회도 기법이 있을 거예요. 되게 범위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범주가 조소 파트네요. 조소 파트로 해놓고 지금 기법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법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조소 기법에서는 가장 크게 얘기하면 조소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조각이냐 소조냐가 원래 조소의 기법 분류 가장 핵심 두 가지예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기법으로 부르면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것은 조각은 깎아서 만든다라는 기법이고요. 소조는 붙여서 만든다가 기법이었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기법이 아니라 뭘 물었어요?
성형 기법이라고 물었죠. 성형이 뭐예요? 형태를 만드는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법인데 성형 기법을 또 물었어요. 그럼 이거 아니라는 뜻이겠죠.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판을 보셔야 돼요. 각각의 성형 기법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에 파악할 점은 구체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기법을 묻는 건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각의 제작 방법의 종류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기마, 인물형 토기든 뭐든 간에요. 우리가 흙으로 뭐를 만들 때는 손으로 빚어 만드는 손성형법이 있고요. 석고틀로 찍어내는 석고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그걸 묻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각이냐 소두나라는 큰 기법이 아니라 성형이기 때문에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서 손으로 빚어 만들기, 아니면 뭐 점토판으로 만들기, 혹은 물레를 만들기. 우리가 도자기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도자기는 아니니까 물레판은 필요 없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는 손 성형이냐 석고틀 성형이냐, 보통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번의 기마의 물은 토기는 성형기법, 소성법이라 해서 여기서 소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제가 아까 굽는 것도 소성이라고 그랬죠. 한자가 다른 소성인데요. 이 소성이 쉽게 얘기해서 손성형, 혹은 손으로 빚어 만들기, 혹은 주물러 만들기입니다.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에서 소성하다 그러면 굽다라는 뜻이고요. 흙에서 형태를 만들 때 소성한다 그러면은 모델링 한다는 뜻이에요. 이 소성이 모델링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도파는 산수, 도깨비, 문이, 벽돌 돼 있죠. 우리 이제 요거는 또 그 역사 문제인데, 한국 무실사 거기 제목에 줄 그으시고요. 산수, 도깨비, 그리고 문양이 뭐죠? 산수, 도깨비, 문이, 벽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산수, 귀문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한국 미술사 할 때, 한국 미술사는 용어에 대한 한자 해석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지금 그 기출이 나왔던 거는 한글을 풀어 쓴 거고요. 산수, 산과 물의 귀, 문이는 문양이고요. 귀는 도깨비나 뭐 귀신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전이 벽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풀었을 때는 그렇게 쓰시면 산수 기문전 하면은 그 뜻이라는 걸 여러분 역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요, 보통 바닥에 깔거나 벽에 부착하는 장신용인데, 얘는 거푸지법이라고 해서 틀 성형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형법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도서 파트에 가면 기본적인 성형법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성형기법, 주형법, 혹은 틀 사용해 찍어내기, 간단하게 틀로 찍기, 혹은 그 틀이 거푸집이거든요. 그래서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답은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요거는 거푸집, 즉 주형 틀을 이용해 찍어낸 거기 때문에 주형법 혹은 틀 성형 혹은 거푸집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작 목적, 가번의 목적은 뭘까요? 자, 이 기머의 묻는 토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나중에 한국 미술사 할 때 여기에 어느 무덤에 출토가 되었고 다 외워야 됩니다. 얘는 무덤에 귀족들이 죽으면요,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무덤을 되게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같이 묻어서 죽은 뒤에 극락 영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장 목적이라고 해요. 부장용. 무덤의 부장의 목적. 자, 그 제작 목적을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도상적 의미. 도상이라는 게 이미지거든요. 도깨비하고 산수잖아요. 바로 이거는 왜 이런 거 만드느냐. 도깨비 같은 문양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귀문. 도깨비는 무조건 벽사구복이라고 합니다. 벽사가 뭐냐면 벽사와 구복이 합쳐진 건데요. 벽사는 나쁜 기운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바라는 게 벽사고요. 구복은 나한테 복을 가져다 주세요가 구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어서 벽사구복, 나쁜 애군이나 나쁜 기운 같은 거 다 물리쳐 달라고 이제 비는 거를 벽사, 나에게 복을 갖다 달라 하는 게 구복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점은 테라코타라는 것에 대한 제작 기법,
성형 기법을 물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15년 개정교과서 보면은 테라코타의 기법에는 손 성형의 가운데를 뚫어내는 속파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틀을 이용한 찍어내기가 있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파악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좀 넘겨보시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요. 17년 기출문제. 자,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가 바로 17년이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해 나왔던 바로 조소의 과정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조작품 제작 후 학생이 직접 제작한 작품 제작 보고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고 봤더니 역시 표 형식이죠. 그리고 밑에 봤더니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기억할 점은 17년도 이후 문제들은 이렇게 새로운 유형 작성 방법이라는 것을 문제 밑에다가 이제 항상 넣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여기에 따라서 적어라 이 뜻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뭐죠? 부조네요. 우리 앞에서 이제 흐름을 쭉 보시면 우리 방금 전에 05년 문제에서 산수 도깨비 무늬 벽돌에서 이게 부조라는 거 한번 파악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앞에서도 석고뜨기 과정들 한번 파악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부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원형을 만들어요. 형틀을 만들어요. 내형을 만드는데 도판이 생략되어 있고 기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표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빈칸을 전체를 뚫어놓고 여기에 기역 혹은 니은이라고 적습니다. 혹은 지금은 요건 안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원형 제작의 옆에 이제 무슨 과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단어 하나를 가로를 뚫습니다. 최근 문제,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는 문장 속에 가로를 단어들을 뚫어놓거나 아니면 문장을 통째, 올해 그랬죠. 문장을 통째 가로를 뚫어요. 요거는 이제 그 전 문제라서 그냥 빈칸에 내용을 쓰는 거네요. 그 다음에 4, 형태를 제거해요. 자, 옆에 이제 특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 완성이 나와 있는데, 자, 작성 방법을 보세요. 석고 부조 작품 제작 과정을 참고하여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 것. 네, 뭐 쉽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내용 정리 안 해서 어렵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굉장히 쉬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원형을 만들었고요. 형틀을 제작했는데 형틀 제작이 뭐예요? 점토 원형에 석고액을 일정 두께로 바르고 굳혔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형 제작 뭐겠습니까? 기억은 답지 보세요. 내부에 바른 아까 점토 원형을 뭐 주걱으로 파내고 이탈제인 비눗물을 묻혀서 석고 겉틀의 안쪽에 바른 다음에 석고액을 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4번 거기 보면 이미 석고액이 채워져 있잖아요. 하얗게. 그 얘기는 이미 석고액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점은 이탈제를 바른다라는 말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탈제는 왜 발라요? 이탈, 잘 분리하게 하려고. 그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긁어냈잖아요. 이게 겉틀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비눗물을 발라줘야 여기에 부을 석고액과 비눗물이 그죠? 얘는 비눗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부은 석고액이고요. 요게 겉틀의 석고틀이죠. 그럼 이 석고와 뒤에 바른 이 석고하고 분리가 되려면 여기가 이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비눗물의 역할이라는 거죠. 저걸 안 하면 분리가 안 돼요, 잘. 그래 이걸 적으면 되겠죠. 요거는 쉬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자, 밑줄 리온과 같이 거기 지금 밑줄 리온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자, 거기 형틀 제작에 실리콘 등의 탄성 재료를 사용하는 목적을 서술하라. 지금 여기 형틀 제거하고 내용 제작의 사이에 문장이 지금 하나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실리콘의 탄성 재료를 바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문장이 빠져 있는데 제가 다음에 보충해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 내용을 제작을 하고요. 내용을 제작하고 형틀을 제거하는데 그 다음에 정리 완성 사이에 실리콘 같은 탄성 재료를 이용해서 형틀의 사이에 바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실리콘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형틀 제거라는 4번 단계 있죠. 그 4번 단계 형틀을 제거하는데 그 사이에 3번과 4번 사이에 형틀에 실리콘의 탄성 재료를
덧입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하냐면 여러 번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생각하세요. 요렇게 이탈제를 바르는 거는 석고액과 겉을 분리를 잘하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 틀이 나왔을 때 요 틀에다가 실리콘 같은 탄성 재료를 한번 발라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석고를 부을 때, 그럼 부었다 뗐다 부었다 뗐다 할 때 실리콘 틀 요 때문에 탄성 재료 때문에 겉틀이 손상이 안 되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 쓸 수 있는 거예요. 답지 보시면 탄성이 좋아서 빠른 시간에 간단하고 섬세한 복제가 석고틀에 비하여 더 쉽게 잘 되기 때문이다. 그냥 석고틀만 했을 때 비해서 석고 겉틀에다가 탄성 재료인 실리콘을 발라놓고 석고를 붙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간단하고 섬세하게 빠른 시간에 복제가 더 빨리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이 문제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17년도부터는 이전 기출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년 문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기입형 문제인데 기입형에 역대 제일 많은 기호를 쓰게 한 문제가 바로 18년 문제예요. 다음은 밀랍을 이용한 고대 그리스 청동 조각의 주조 제작 과정이다. 한마디로 이제 청동뜨기를 한 거예요. 가로 안에 기억니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라 해놓고요. 자, 밑에 봤더니 청동 조각상 제작 과정에서 필요 없는 과정은 기억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 없을까라는 거예요. 자, 위에 순서를 쭉 봤더니 위에 있는 1, 2, 3, 4, 5, 6, 7, 8, 9 있죠. 요게 일반 순서가 아니라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많은 분들이 틀렸는데 거기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조건 보세요. 청동 조각상은 니은 해놓고요. 니은 해놓고 화살표를 쭉 해놨죠. 그리고 제일 끝에 3번만 노트를 해놨어요. 해서 이 8단계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3번이 뭡니까? 위에 1, 2, 3에서 청동 표면 정리해서 완성하기. 요거를 빼고 나머지 1, 2, 4, 5, 6, 7, 8, 9를 순서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였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3은 빼고 그러면 결국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제작 과정 중에 필요 없는 과정도 있어. 그것도 하나를 빼야 되는 거야. 제발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 2, 3, 4, 5, 6, 7, 8, 9에서 두 개를 빼고 나머지 번호 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 문제 요거 파악을 못 해가지고 가로 안에 번호를 써야 되는데 달랑 2개, 3개 쓰신 분도 계시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런 문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바로 7번입니다. 자, 신봉을 먼저 만들어야죠. 모든 뭐 석고뜨기든 찰흙뜨기든 뭐든 간에 신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7번. 그리고 나서 점토를 형태를 만들어야죠.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뭐가 좀 많아서 괜히 어려워 보이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신봉 만들고 점토를 형태를 이제 거기다 붙여서 만들어야죠. 그럼 7번, 9번. 그리고 점토 형태 만들었으니까 그다음 뭐예요? 1번. 점토 형태 위에 밀랍을 두껍게 바른다. 자, 이 밀랍 과정이 추가되는데 이 점토 성형 후 석고뜨기 과정에서 석고뜨기 전에 틀에다가 밀랍을 바르기 하는 요 전체를 뭐라 그러느냐? 탈납법이라고 합니다. 요게 우리 이제 제가 이론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풀었던 석고뜨기 과정 중에요. 밀랍이라 그래서 이게 그 파라핀 왁스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바르는 거예요. 그거를 발라서 나중에 걔는 열에 약해서 열로 녹여내면 금방 흘러내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밀랍을 뺀다. 탈납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헨리 무어나 유명한 현대 작가들도 이 탈납법으로 다 작품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석고뜨기 혹은 청동 뜨기 과정 중에
청동을 넣기 전에, 즉 청동 전에 그 틀에다가 밀랍을 바르는 거를 탈랍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1번 과정입니다.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18년이니까 올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그럼 이제 1번 뭐죠? 밀랍을 두껍게 바르고 이제 조각을 해요. 밀랍 부분을 깎아낸다. 섬세하게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을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거푸집을 만드는 거야. 이 거푸집이 틀이에요. 자, 틀을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만들었던 밀랍을 이제 녹여야 돼요. 왜냐하면 밀랍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4번 밀랍을 녹여 제거하고 나서 8번 청동 쇳물을 부어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5번입니다. 거푸집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알지네이트 칠하기 있죠? 이 과정은 불필요합니다. 이 알지네이트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보호 광택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과정은 알지네이트인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네이트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차피 이걸 찍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모르는 과정이니까 빼버리고 나머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두세요. 가장 간단하게 탈납법의 과정을 추격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먼저 신봉 만들어서 점토로 원형을 만들었어요. 7번, 9번까지는 너무 쉬운 과정이니까 그냥 뺀다고 치고 점토 원형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래요? 점토 원형 위에다가 밀랍을 두껍게 발라서 그 밀랍을 표면을 조각을 해요. 왜 이렇게 밀랍에 조각을 하느냐? 흙을 조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조각할 수 있어서 그래요. 밀랍은. 자, 그러고 나서 조각을 했으니까 이제 거푸집틀을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밀랍을 녹여서 제거를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바로 청동 쇳물을 붓습니다. 마지막으로 거푸집을 제거를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청동 표면을 다듬어라. 요 과정입니다. 조금 지금 초수생들 어렵겠지만 요 과정은 꼭 별표를 치고 외워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올해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조소 파트 기법 쪽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제가 추천하는 쪽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올해 추천하는 쪽으로 해서 웬만한 거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것도 명심하시고 꼭 정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